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탄핵에 주춤 하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의견을 180도로 뒤집었습니다. 주말 동안의 성난 민심을 비박계도 받아들인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탄핵까지 딱 100시간이 남았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박 대통령에게도 새누리당 비박계에게도 야당에게도 모두 똑같이 100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탄핵까지 이 100시간 동안 온전히 탄핵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변수는 없을지에 대해서 그 변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동아일보 1면에서 보도하고 있네요. 더 커진 촛불에 뜨거워 된 비박 다시 탄핵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지금 벌써 비박계는 의견을 바꾼 지 3번째입니다. 성남 민심들이 새누리당을 해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주말 시위에서 높이자 비박들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100시간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다. 사진 보면 정말 횃불 같지요? 횃불 민심의 최후 통첩이라는 헤드라인 썼습니다. 이 촛불 민심의 최후 통첩에 비박도 깜짝 놀랄 뿐더러 이 야권 지도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연설을 하려고 하자 연설을 못하게 제지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 국면에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국민들은 공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그리고 두 사람의 발언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대권을 집어 던질 때만 해도 주도권을 잡았는가 했는데 대통령의 3차 국면 이후에 탄핵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유승민 의원은 무슨 소리냐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비박계의 의견이 다시 뒤집어지는 데에 유승민 의원의 목소리가 컸다고 하죠.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에서 한국리서치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 대통령을 즉각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라고 답한 의견이 70.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보다 국민들은 하야나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촛불 앞에 연박당한 면박이라. 문재인 안철수. 시민들은 갈팡질팡한 야권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찾은 문재인 전 대표는 결국 촛불 집회 연단에 못 올랐고요. 군중틈에서 나중에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 촛불 집회에 간 안철수 전 대표도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1면입니다. 232만 국민 20명 중 1명이 촛불을 들은 꼴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6월 항쟁의 2배에 웃도는 수치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6번의 시위 모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 시위가 진행됐다는 것이 또 한 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100시간. 정확히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100시간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100시간. 청와대는 4월 퇴진 밝힌 듯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요. 지는 순간 한쪽이 죽는다. 탄핵 부결 상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100시간, 비박의 100시간은요. 조건 없이 9.1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촛불에 깜짝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100시간,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지금부터 탄핵 표결까지 그 100시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꼽은 탄핵 변수 3가지는 무엇일까요? 탄핵은 온전히 성사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탄핵 운명의 시간까지 딱 100시간. 지금으로부터 표결까지 100시간이 남았습니다. 비박도 의견을 바꿨지만 과연 변수 없이 이 비박
그리고 야당이 공조해서 탄핵 열차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 그리고 하야 중에서 어떤 쪽에 지지를 밝혔을까요? 긴급 여론조사 결과부터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력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이 시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탄핵 표결 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권한 이양 선언 시 국민 여러분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7일 전에 대통령이 무언가 퇴진하겠다, 즉각 이선 후퇴하겠다라는 발언을 밝힐 경우 33.9%가 그래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36.7%의 가장 많은 의견은 무조건 즉시 하야, 대통령이 뭔 말을 하든 말든 일단 지은조가 많기 때문에 즉시 하야해야 된다. 탄핵을 보류하고 총리를 일단 지명해서 뭔가 전국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밝힌 의견도 24.8%로 3위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날짜 정해서 사퇴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적다 75%,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비박계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밝혔는지 함께 보실까요? 70%는 새누리당 비박도 무조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옳다 이렇게 밝혔고요. 19.8%의 국민들은 새누리당 비박계는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 국회 결정에 따를 것에 대한 발언은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62.8%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27.0%가 여야가 퇴진을 합의하고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향후 촛불 집회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견을 밝혔을까요? 71.8%는 하야 혹은 퇴진 혹은 탄핵 그 이후 물러날 때까지 매주 계속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성 위원님,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이 국민의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거군요. 아이고 뜨거워. 촛불에 정말 되었다는 오늘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운명의 일주일, 운명의 일주일, 운명의 일주일. 언론이 3주 내내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진짜로 탄핵 가결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진짜 110시간이 남은 게 맞고요. 100시간이죠, 이제. 이제 지났으니까 100시간 남은 거 맞고요. 9일날 오후 2시니까 정말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을 이제 넘었고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알다시피 주말에 촛불 집회 23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해서 저도 놀랐는데 새누리당 비박계 대통령이 지난주 3차 담화 4월 퇴진 이후의 일정 퇴진과 함께 이 일정을 국회에 모두 넘겼던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주춤주춤했던 그 비박계가 깜짝 놀라서 조건 없이 퇴진하겠다. 조건 없이 탄핵에 참여하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새누리당의 당론이 이미 깨졌고요. 그래서 이런 수순대로 가게 되면은 뭐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탄핵 열차는 출발했고 그냥 탄핵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들 보면 탄핵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혹시나 부결되더라도 승복해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하는 사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은 무조건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가결될 것이냐 혹은 부결될 것이냐만 남았다는 것인데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꼽은 탄핵 100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남자 정치 전문가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비박계에 대해서 한 3시간 전부터 불만이 많으시다고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십니까? 네, 탄핵 정국에서 비박계가 그 존재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지만 캐스팅 보트 역시 주말에 어떤 촛불 시위를 지나고 나면서 역시 요의주의 대상이다. 요주의 대상이다. 비박이라는 게. 이 새누리당의 비박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들 같아요. 참 재미있는 친구다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겁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서워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국민도 무서워해가지고 다행입니까? 생각이 바뀌고 저는 새누리당에서 그 친박들이 비박을 구박하고 못 살게 굴 때 항상 이렇게 보호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말 큰 재산은 보석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큰 재산은 비박이다. 그래서 제가 박 교수님 비박계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비박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새누리당을 무슨 뭐 민주주의 정당이라니 무슨 뭐 토론이 있는 당이니 이렇게 봐준
그 비박의 존재감이 있는 것인데 예. 이번에 보니까 비박의 행동은 야, 이거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인가? 처음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깨져도 나중에 보수 정치에 정말 새로 뭔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 생각했는데 완전히 자기들이 살기 위한 생존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예. 조금 전에도 김무성이냐 유승민이냐 누가 더 주도하고 있느냐 그 뿐이지 자기들 살기 위한 것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요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부담감을 가지시고 예. 자고 우면 하지 말고 일주일을 어떤 유혹에도 누구 유혹인지 알겠죠? 예. 유혹에도 정말 빠지지 말고 그 100시간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비박에게 뭐 날선 돌직구를 날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비박인 내가 지켜보고 있다.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으니까 비박 맞죠.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딱 100시간 남았습니다. 탄핵 카운트다운까지 100시간. 별다른 큰 무리가 없는 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한다고 밝힌 만큼 탄핵 표결 자체는 이번 주 금요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걸 결정지을 100시간 안에 세 가지 변수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종착역 향하는 탄핵 열차 운명의 한 주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변수를 꼽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탄핵은 가결될 것이고 만약에 이 셋 중에 어떤 하나의 변수라도 비박계든 누구든 흔들리게 된다면 탄핵은 부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와 돌직구쇼가 자랑하는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꼽은 100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세 가지를 돌직구쇼에서 중점적으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입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4차 담화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윤태권 실장이 즉각 2선으로 후퇴하겠다. 그리고 4월에 퇴진하는 게 아니라 1월이나 2월에 퇴진하겠다. 추미애 대표가 말한 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힌다면 비박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2월 퇴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또 거래하는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요. 지금 국민들 마음은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기 싫다라는 네. 거거든요. 첫 번째로. 그리고 3차 담화문 같은 경우에 그래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은 뒷부분에 귀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야하겠다. 그렇죠. 국회가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오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 맞춰서 주고. 예. 근데 국민들은 앞부분에 더 실망을 했던 거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대구 서문시장 가고 이런 것도 오히려 분위기가 싸늘해졌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이 뭐 경호원한테 들었는데 차에서 눈물을 흘렸다더라.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더 이제 화를 돋군 거죠. 그럼 예. 대통령이 4차 담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 제가 말했던 감정적 측면. 정말로 뭐 내가 잘못했다. 뭐 모든 걸 이제 다에게 받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네.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싹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보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정치적 측면인데 모르겠습니다. 당장 하야가 아닌 이상에는 뭐 4월, 3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오히려 이제 민심에 불을 지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국민들과 윤태권 실장님에게는 대통령의 설사 그런 발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비박이거든요. 네. 김병미 의원님, 네. 즉각 2선 후퇴하겠다. 2선 권력을 바로 내려놓겠다. 네. 1월에 퇴진하겠다. 비박계가 왜 그동안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지점을 저는 아까 여론조사가 분명히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70% 넘는 국민이 당장 퇴진하고 당장 탄핵하라는 데 찬성하지만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에 따라서 여야가 협의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라라고 얘기하는 응답자가 27%가 나왔어요. 예. 이거를 주목한다면 전 국민의 27%잖아요. 이걸 다시 좁혀서 새누리당 지지층으로 들어간다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데 동조를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조기 퇴진을 선언하고 안정적인
대선 국면을 만들어줄 수 예. 있다라면은 이걸 원하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한 칼에 이거를 얘기조차 하지 않고 쳐내버리고 야당과 손을 잡고 탄핵 열차에 12월 2일에 동승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했던 게 12월 9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수순을 밟아줬어야 되는데 이 수순을 발로 걷어차 버렸던 게 사실상 야당이 주장했던 12월 2일 탄핵 열차에 탑승을 하는 거였거든요. 예. 비박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지난 촛불 민심 때문에 국민에게 등 떠밀려서 탄핵 열차에 탑승하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이 아마 많을 겁니다. 고민이 많을 것이다. 내가 탄핵에 찬성을 눌렀는데 혹시나 나를 뽑아준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예.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왜 비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리 구성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기간이 저는 앞으로 100시간이 주어진 비박계의 과제 같아요. 비박계 정치권에도 100시간이 주어졌고 이 똑같은 100시간은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100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비박계가 무조건 탄핵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국회가 어떻게든 탄핵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이야 이거 우리로선 정말 속수무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시국 회의에 비박계 의원 한 14명 정도가 불참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것도 청와대에서 빨리 알아요. 왜 안 나왔을까 그 비박 의원들이. 아마도 비상시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비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의원과 생각이 다를 거다. 그 의원들의 생각이 뭔지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설득을 시도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 칼럼 청와대의 지금 속내는 비박계 의원 중에서 나오지 않은 14명. 이 14명의 표가 없으면 탄핵 자체가 부결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잡아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글쎄요. 어제 그러니까 지금 발의는 공통적으로는 171명이 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하면 172명이 되는 거죠. 사실 탄핵 찬성. 그래서 그 새누리당으로부터 28표가 일단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절실한 상황인데 어제 묘하게 29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만큼 청와대도 이제 절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박한 거다. 네, 내심 그런 게 있겠죠. 아니 한 번 흔들린 사람 두 번 못 흔들리겠어. 뭐 이런 심리도 있겠던 거죠. 왜냐면 왔다 한 사람은 다시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본인이 뭐 탄핵해야 된다고 지난달 13일 날 처음 얘기를 하고 23일 날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탄핵 연판장까지 돌렸던 사람이 예. 갑자기 표본 입장을 그 스탠스를 바꾸면서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김무성의 30시간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예. 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좀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청와대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심리 분석 전문가인 정성희 위원님.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9일에 밝힌 건 너무 늦어도 7일쯤에는 박 대통령의 어쩌면 마지막 대국민 담화문의 발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잘 아는 그리고 국회의 수준을 잘 아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카드, 그 메시지 어떤 게 담길까요? 지금 할지 말지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만약에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퇴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앞당기는 거와 함께 정권을 총리하게 주는 카드, 이제 그 카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스스로 대통령직의 직무를 정지하겠다, 뭐 네,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총리한테 국회에서 받는 총리한테 업무 의견을 뭐 전부 권한을 주겠다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국회에 대한 이 카드지만 국민들한테는 아까 말한 지난번에 3차 담화에서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선의를 위해서 한 일이고 주변을 잘못한 책임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최순실 게이트 전본에 대해서 예. 보수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나는 이론도 먹은 게 없다. 왜 내가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인을 이렇게 범죄를 자를 갖다가 예. 처벌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억울함을 조소하는데 나갈 수는 없거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그건데 그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서 전부 다 대통령은 주변 관리 잘못을 예. 했지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아마 4차 담화를 해도 소용이 없고 예. 아마 담길 내용이 없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제기되는 이런 지금 혐의, 탄핵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포함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도 별무소득이 아닐까. 예, 만약에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잘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도 그렇기 때문에 점쳐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태곤 실장님 지금 24.8%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이 밝힌 것대로 탄핵은 좀 보류하고 총리 지명해야 된다. 이게 아예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27% 여야가 그 밑에요. 퇴진 일자에 합의하고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라는 이 두 응답 30%가 조금 안 되는 이 응답에 청와대는 기대를 걸어볼 것이다. 근데 이렇게 봐야죠. 그런 이제 의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요. 국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물론 우리가 뭐 그렇죠. 대선 이렇게 가야 예. 되는 거가 아니냐는 건데 이걸 마치 내 편인 양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 여론들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의 편인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되게 좀 안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마치 이걸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자꾸 거래를 하려는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고 있다. 못 이런 떨어진다. 말씀인 거죠. 그렇군요. 변수 한 가지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메시지일 겁니다. 과연 그 메시지 안에 어떤 카드가 담겨 있을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수로 이동하죠. 탄핵 100시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변수 궁금하시죠? 제2의 50 청문회를 야당은 벼르고 있습니다. 결국 청문회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청문회에서 남은 한방 증인들의 폭탄 발언이 또 하나의 의미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성 내재성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결국 종합해보면 그 전두환 대통령이 시켜서 낸 거다. 기업 총수로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예정돼 있는 7일 청문회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서 줄줄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설 예정인데 그들의 증언이 다른 의미의 한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검찰 조사에서 검찰 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저렇게 사실은 강제적으로 냈다 하는 발언을 재벌 총수 입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명의 총수 중에 한두 명 정도라도 사실 저런 비슷한 마음은 몸은 이제 자발적이지만 마음으로는 안 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 하나만 나오면 폭탄성 발언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게 뇌물죄 아까 말한 그 대가로 뭐를 받았느냐 하는 그런 거에서 처벌이 들어올 수 있어서 본인도 처벌을 받으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자발적으로 선의로 낸 것이다라고 계속 나올 것이다. 6일에 1차 청문회 그리고 7일에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채택된 증인들의 리스트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먼저 6일에 있을 1차 청문회 바로 변수 두 번째가 요날에 집중돼 있는데 이때 대기업 총수 9명이 다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총수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의로 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시켜서 냈다. 혹은 우리가 좀 기대할 것이 있어서 그거 보고 냈다. 이러면 뇌물죄 국면으로 바로 돌아서는 것이고 7일에 2차 청문회가 증인을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번 최순실 막장 드라마의 주연 배우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고영태 씨 나오고요. 김종 전 차관 나오고요. 등장하고요.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나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나오고 안종범 전 정책 조정 수석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겁니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재만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조원동 전 수석, 조인근 전 비서관, 그리고 차은택 씨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올 것이고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사람은 김기춘 전 실장, 김장자 회장, 우병우 수석의 장모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병우 수석, 장시호, 정유라, 최순실, 최순등, 홍기택 회장. 굳이 따지자면 요쪽이 주연 배우, 이쪽은 준조연 배우인데 문제는 준조연들은 다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주연급들의 배우들은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칼럼. 이 중요한 주연 배우들급의 증인들이 정작
출석을 안 한다. 이 청문회 증인 출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들은 주연급일 텐데 예. 지금 주연급들은 다 안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또 일부 이제 사람들은 뭐 다들 다 중요한 증인들이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그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에 나타날 것 같지 않아서요. 좀 뭐 어떤 그 알맹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빠진 최순실 청문회, 최순실 국조 뭐 이런 셈이군요.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지금 그 김기춘, 김장자 회장 그리고 우병우 수석 뭐 등등 있는데 우병우 수석이나 김장자 회장 그리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출석 요구서는 보통 출석하기 전에 한 7일 전에 그 요구서가 직접 그 당사자한테 전달돼야 되는데 주소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달 안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수석과 우병우 수석의 장모는 네네. 이른바 주소지 불명으로 네. 청문 증인 출석지 자체를 안 받았다. 네, 불명도 일부 보도에 의해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소지 불명일 경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데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일부 그 야권에서는 이거 약간 좀 장난친 거 아닌가.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도록. 아직도 우병우 수석을 좀 봐주는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그 명분 삼아서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꼼수를 여전히 부리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그 자세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아까 우리 자료화면에서 본 것처럼 정주영 전 회장처럼 뭔가 폭탄 발언이 나오길 기대합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지금 SK나 삼성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이 약간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좀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쪽에서 그 어떤 정확한 워딩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그냥 맹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죠. 네. 최순실 빠진 최순실 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바짝 약이 올랐습니다.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발언 한번 살펴보시죠.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전처럼 말로만 규탄하지 않고 3차 청문회, 4차 청문회 나올 때까지 계속 부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 씨와 우병우 전 수석 등이 소나기를 잠시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한 것이다. 박 교수님, 우병우 수석이 뭔가 소위 꼼수를 부려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명분을 만들었다. 이른바 법률 미꾸라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우상호 원내대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는요, 나가지 않는 방법들이 너무나 쉽게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부르려 그래도 그 참석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참석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출석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몇 군데 여행 다니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버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병우 수석 같은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자기 변명의 기회로 삼아줘야 됩니다. 검찰 가서는 증거로 들이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못 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아까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의 말씀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태가 자기가 말을 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나름대로 이건 공공 이익을 쓴 것이 훨씬 낫다가 본인이 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까딱 잘못했다가는 뇌물죄로 정말 같은 공범 내지는 주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켜서 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안 나오면 나는 김기춘이가 시켰다. 이런 식의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모르쇠로 일관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모른다 그러면 답답했어요. 근데 모른다 그러는데 어딘가 동영상 같은 거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인들이 이번 기회가 자기 자신을 소명할 기회로 삼아야 되고 제가 짤막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아까 저도 동의를 해요. 카드가 없다고 봅니다.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안 남았다. 그렇죠. 처음에는 최순실이가 약간 좀 글만 써줬지 그 뒤에는 전혀 이렇게 연설문을 손 안 댔다. 거짓말. 검찰 수사 받겠다. 거짓말. 또 그다음에 3차 회담. 또 거짓말.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카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청문회라는 것이요. 계속 국민적 압박이 대신해서 바로 국회가 이제 촛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아주 대단한 쇼킹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효과는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 주에 국정조사도 있고
청문회도 있지, 탄핵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탄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최상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국정조사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이게 날짜를 잘 보시면은 6일과 7일입니다. 5, 6 오늘부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관 보고예요. 아마 이제 청와대와 경호처를 상대로 해가지고 약물 게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일은 대기업 회장, 7일은 이제 저런 아까 말씀하신 주연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8일은 이제 하루 쉬어가고 9일 탄핵인데 이게 사실은 설계가 된 거예요. 설계가 됐다. 국토특위에서 일정이. 한 2주 전에 9일날 할 거로 보고 사실 지난 주말에 2일이냐 9일이냐 시끄러웠지만은 9일날 할 거로 보고 이게 점점 이게 분위기를 고조시켜 가가지고 9일날 탄핵 딱 이렇게 가도록 이제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정말로 막 준비를 잘하고 맹질타를 하면은 탄핵의 분위기는 더 높아지죠. 근데 여야 의원들이 맹탕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국민적 분노는 더 올라갈 겁니다. 무슨 국회는 국회냐, 빨리 탄핵해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그렇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업들이 저희는 참 좋은 생각으로 박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좋은 생각을 맞춰가지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라고 민심이 넘어가겠습니까? 똑같은 놈이다 해가지고 더 거세질 거라는 예를 들어서 거죠. 뭐 촛불 집회에서 뭐 SK, 삼성, 한화 뭐 이런 로고 찢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앞장서가지고 돌을 던지기는 어렵겠지만은 보호해주기도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재단 말고 정유라 씨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해준다. 그거를 무슨 좋은 의미로 해가지고 정유라라는 사람이 하도 훌륭한 유망주를 해가지고 뭐 몇십억 지원해줬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할 거거든요. 압박 때문에 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모든 것들이 9일을 향해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7일 날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병우 수석 안 나온다면? 그럼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없는 데다 대놓고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뭐 다음 주까지 부르겠다. 박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7일 날 담화문을 해가지고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4월에 물러나겠습니다. 하겠다고요? 그거는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논리냐 이런 식의 반응밖에 안 나온다는 모든 게 다 설계된 어떤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100시간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세 번째 변수입니다. 자, 이 변수의 세 번째도 결국 비박으로 귀결이 되는데 9일에 일단은 탄핵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결정이 된 듯합니다. 문제는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 역시 결국 비박이 결정짓는다는 건데 유승민 의원 9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탄핵으로 간다. 그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대통령의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뭐 내용에 따라서 여야 협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말씀이라면 뭐 이렇게 여야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게 하는 효과 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야 합의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밤사이에 비상시국회의에서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탄핵으로 의견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탄핵 표결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과연 비박들이 찬성 혹은 정반대로 반대해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마지막 변수입니다. 무기명 투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사건을 잘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유승민 의원은 초재일과 새누리당을 깨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핵안에 찬성하게 되는 순간 비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을 깨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차리게 되면 보수당이 분열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새누리당에 남아서 어떻게든 봉합해 보이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세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논리적 구조를 잘 짜고 간다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마지막 헌법과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4차 담화 가능성이 0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윤태곤 실장께서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는 말인데 그 중간에 빈 날짜가 하루 있습니다. 빈 날짜가 하루 있다. 그 빈 날짜가 8일이거든요. 8일. 8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의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날은 사실 그렇게 관심도가 주목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날 보고되는 때에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퇴진 일정을 정확하게 못을 받고 예. 이선호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제일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안 받고 본인의 죄에 대해서 함구해왔던 부분인데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국민 앞에 사죄드리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철저하게 협조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퇴진 선언을 하게 된다면 아까 그 27%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진 않을까? 그러한 여지들이 소위 말한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단서 조건은 여야의 합의를 달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탄핵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의원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탄핵까지 이제 100시간. 저희 도직구쇼에서 꼽은 변수는 총 3가지입니다. 과연 그 3가지 변수에 이 탄핵 열차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혹은 영향을 받지 않고 종착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저희 도직구쇼가 치열하게 취재해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박태환 선수의 약물 복용 관련한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도직구 신문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맞았다는 그 남성 호르몬 주사, 이것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느니 못 나가느니 박태환 선수 생명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에 최순실 씨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것도 박태환 선수 측에서 검찰에 문제 제기한 겁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처럼 움직였던 문체부의 실세 김종전 차관은 사실상 최순실 씨의 입김대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랬던 김종 차관이 나는 정말 싫어하는 선수가 한 명 딱 있다. 누구냐? 김연아다. 그러니까 박태환 너도 잘해라. 올림픽 나가지 마. 이렇게 협박을 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이 칼럼 본인의 딸 정유라 씨를 IOC 선수위원, 그 되기 힘들다는 선수위원으로 만들고 싶어서 박태환과 김연아를 견제해왔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박태환을 떨어뜨리기 위해 뭔가 맞아서는 안 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박태환 선수 몰래 이렇게 푹 찌른 거 아니냐. 뭐 그런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한 거니까요. 뭐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처음 고리는 그거죠. 일단 박태환 선수가 주장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의사가 주장하는 게 맞는 것인가. 지금 그 의사와 박태환 선수는 어쨌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저게 어떻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진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박태환 씨는 약물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는 모르고 맞았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태환 선수는 이 도핑 테스트를 계속해서 우려했었다라고 그랬었죠. 밝혀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단순한 비타민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성 호르몬제였다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게 억울함을 정말 호소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 아마 알겠죠. 근데 이제 저런 상황에서 또 이제 최순실 씨 문제까지 같이 얽히면서 얘가 더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최순실 씨는 딸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정을 갖고 있어서 딸의 일이라면 뭐든지 발벗고 나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찾아가고 갑질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돈도 전달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죠. IOC 위원 그를 딸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최종 목표가 그것은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던 와중에 최태환 씨 그 호르몬 주사 이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니까 최태환이라니요? 죄송합니다. 박태환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내 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소위 말하는 잘 나가고 있는 가능성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야지 내 딸이 그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뭐 김연아를 언급한다던가 박대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협박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정리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짚을 게 있는 게요. 이 박태환 선수 측이란 게 박태환 선수 가족이고 이 클리닉이 남성 호르몬 전문 클리닉인데 수영협회도 모르게 그 가족들이 계속 알아가지고 이 병원을 다녔던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최순실 씨가 함정을 파가지고 분명히 딱이 2달 전에 몰래 주사를 모르는 주사를 놓아가지고 도핑 테스트에 걸리게 만들어서 여기를 박태환 선수를 거꾸로 뜨리고 우리 딸을 올린다. 이것은 전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연아 선수하고 박태환 선수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도핑 문제로 해가지고 징계를 먹은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와가지고 몰랐고 뭐 이 사람이 시켰다 이런 건 글쎄요. 오히려 이런 정당한 문제 제기들도 음모론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실게임 양상입니다. 어떤 것이 팩트다라고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사를 해보겠다. 설마 최순실이 그게까지 했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설마 했던 퀘스천 마크들이 지금까지 계속 깨져왔고 진짜 최순실 씨가 그러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데 지금 김병민 의원님, 예. 박태환 선수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이런 건데 두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본인에게 박태환 씨 주장에 따르면 아무런 설명 없이 호르몬제를 주사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았죠. 예. 두 번째는 박태환 선수 측에게 그 병원을 소개한 브로커. A씨. 이 두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 저는 박태환 선수가 이 브로커 A씨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박 선수는 이 병원에서 1년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무료 진료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2014년, 2014년도의 얘기를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 2013년 이제 2월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문체부를 장악하지 못했을 때거든요. 김종 전 차관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갖고 박태환 선수에게 접근해서 수천만 원 진료를 무료로 해주면서 마지막에 약물을 투여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들의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저는 이게 뭐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을 굳이 찾자면 정유라 씨를 IOC 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데 이때가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IOC 위원보다는 대학 입학이 일단 목적에는 있기 때문에 이대 입학이 더 시급했습니다. 내가 최순실 씨라면은 IOC 같은 먼 길에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대학 관계자들 접촉해서 대학 입학에 힘을 쓸 때지 먼 미래에 있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능성을 갖고 슈퍼스타인 박태환 씨에게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은 박태환 선수는 본인이 이제 의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브로커가 나한테 접근해 갖고서 이렇게 했는가? 그럼 저는 오히려 박태환 선수에게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정말 억울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왜 수천만 원짜리 무료 진료를 누가 해주겠다고 덜컥 받아요? 저는 그것도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원래 들어요. 이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이런 스폰서들이 많이 붙기 마련인데 한 가지 저는 의문점이 정성희 위원님. 박태환 선수의 지난 이 약물 문제는 다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 묻힌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에게 협박했다라는 새로운 국면이 등장했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무리를 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할 이유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하여튼 뭔가가 박 선수는 억울하다. 정말 맺히고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번 뭐 리오 올림픽 출전 과정에서 상당히 좀 뭐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인데요. 그 와중에 뒤늦게 이제 김종 차관이 협박한 것이 드러나니까 국면이 이제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남성 호르몬을 나도 모르게 받게 된 정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박태환 선수 가족 측의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두 분이 다 얘기해줬지만 저도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원은 남성 호르몬을 처방하는 걸로 이제 이미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이제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슈퍼스타급 선수로서 자기 관리를 했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 측은 줄곧 해서 자기는 몰랐고 그 의사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해왔고 소송도 막 있었던 것으로 알고 됐는데 다 끝난 시점이고 또 본인은 리오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최순실 탓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지금 최수선의 국정농단이 그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어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기는 좀 믿기가 어렵고 요즘 누구 말맛대로 우리 애가 시험 못 봐도 최순실 탓, 뭐 내가 살이 안 빠져도 최순실 탓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핵심 이거 농단 최순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농단을 방조하고 같이 장단을 맞췄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초점을 흐리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께서 이 박 선수와 김연아 선수에 대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언한 가지를 하셨는데 최순실이 이 국정농단을 벌인 이유는 개인적인 착복도 있지만 딸 정유라를 김연아처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 결국 사실인 걸로 드러났어요. 그거는 제가 2달 전에 사건 나자마자
이제 40살에 낳은 그 무남 동료에 대해서 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플랜으로 볼 때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하고 대학 입학한 다음에 올림픽 선수에 나가고 K스포츠 재단에서 활약을 한 다음에 IOC 같은 데서 일하도록 만드는 설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은 제가 짐작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일각이 좀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 차이도 크고 종목도 다른 박태환 선수를 그때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는 건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지 검찰 수사를 기다려 봐야 저희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최순실 씨가 박태환과 김연아는 정말 싫어했다. 요거까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세 분 이야기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박태환 씨를 좀 채태환이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박태환을 채태환을 만들어버리니까.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가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박태환 선수는 김종 문체부 장관한테 핍박받았다는 것. 정말 자기가 볼 땐 차관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팩트고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 연루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문제가 저는 우려가 되고 발생될 수 있다고 보냐면 최준실 입장에서 그거 아닙니까? 모든 걸 내가 다 관여했다 그래. 봐라, 그건 사실 아니었잖아. 그 하나가 나타나기를 고대한 사람이 최순실입니다. 지금 최순실은 지금까지 하는 것 가지고도 악질이에요. 이것 자체를 규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문제는 정말 어느 측에서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오늘 특종으로 나왔지만 특종 치고는 좀 너무 부각시킬 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순실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국민 앞에 늦었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인생을 속죄하는 길 아닐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최순실 씨는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이 새로워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정조사에 최순실 씨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오면 좋습니다. 나와서 최소한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하는 지금 없잖아요. 최순실 이오기 때문에 저는 나와야 된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탄핵 찬성 의원, 탄핵 반대 의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본인의 계정에 올린 표창원 의원이 결국 새누리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 표창원 의원 고소 뉴스와 연관된 또 다른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네.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뭐 새누리당 의원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의 전화번호도 공개되면서 문자 테러가 다 받고 있다는데 저는 그 최경환이 아닙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최경환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 좌장 중에 좌장으로 알려지는 최경환 의원이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 찬성하는 의원들을 낱낱이 공개가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 문자 메시지 한번 보시죠. 시민이 국민의 말 들으십시오. 탄핵 찬성해야 된다.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최경환 의원이 갑자기 저와 국민의당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문자를 보냈던 시민이 또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인 줄 알았더니 이런 죄송합니다, 의원님. 최경환 의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예요. 국민의당에도 최경환 의원이 있는 거고 새누리당에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이 있는 거고 문자를 보낸 시민이겠죠. 시민 입장에서는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에게 당장 탄핵에 찬성하라는 그런 저항, 그리고 항의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나중에 메시지 받고 보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의원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데 이런 동명이인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던 사건은 권은희 의원이라고 거기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있고 또 과거에 다른 당의 권은희 의원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동명이인에 따른 해프닝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요. 그런 겁니다. 이게 표창원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나름대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의 새누리당 의원은 당신 관심법이라도 쓰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니 반매움.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아직까지 그 마음이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한테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막 항해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은 일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된 건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찬반의 양론들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탄핵에 찬성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들 소위 말해서 전화
내가 그 전화라는 거는 의정활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예. 이 전화통 자체가 마비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 혹은 아니면 나는 진짜 탄핵에 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비박 의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사에 보도되고 있는 게 오신환 의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탄핵에 반대하는 부역자처럼 돼갖고서는 막 욕을 먹고 있다는 상황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탄핵 열심히 앞장섰는데. 앞장서는 비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역자처럼 취급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되게 서운하고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소한 거 환영한다. 법적으로 하자라고 당당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워낙 민심의 분노가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치달았기 때문에 표창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다라고 점잖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건 어른께 여쭤봐야 됩니다. 박상철 교수님, 사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탄핵을 주저하고 있는 비박의 분노 그리고 국민들이 문자 메시지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저는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확실하지도 않은 정확하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임의대로 작성을 해서 문자 테러가 올 줄 뻔히 알면서도 의도를 갖고 이걸 자의적으로 올린 한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어른스럽게 답변해야 되는데 예. 제가 양비론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새누리당 의원이 표창원 의원한테 짜증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일을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같은 선수끼리 다른 측면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표창원 의원이 그런 건 성숙하지 못하다. 못했지만 표창원 의원이 아마 본인이 바보가 아니라면 저게 너무 튀는 행동이다라고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탄핵이 오락가락할 때 했어요. 국회에서. 예.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힘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국민들의 힘을 어떤 수단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제 양비론. 지금까지는 표창원이가 뭔가 좀 너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알 권리라는 것이 말이 알 권리 그러지 막상 모릅니다. 국민들이라는 게. 뭔 구체적으로 뭔가 알아야 되는데 예. 국민들이 알 거를 왜 중요하냐면요. 국민이 왜 알고 싶어 하냐면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지금의 위기란 말이죠. 그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어떤 마중물을 해줬다는 측면에서는 표창원 의원의 역할도 저는 의미는 있다. 역할은 있다. 나는 점수에 30점을 예. 주되 그 70점은 부정적인 이야기, 어른스러운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른. 저는 표창원 의원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국민들이 저런 식으로 항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고 자의적으로 탄핵 찬성 이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썼더라고요. 프로파일러 출신이라 심리 분석이 아주 능하기 때문에 예. 남의 마음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했다 했는데 틀렸죠. 막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탄핵 찬성인데 반대로 해놨다가 나중에 수정한 것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것은 지금 이렇게 탄핵 대열 중에서도 혼자만 좀 튀어서 인기를 끌어보려는 그 얄팍한 전술이고 예. 또 저런 식의 그 반응이 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했던 것이니까 이제 좀 우리가 깎아서 봐야 되고 다만 저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색을 하고 고소를 하는 거. 이 와중에 지금 그거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닌데. 고소할 때는 아니다. 네, 고소할 그렇죠. 때 그것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그야말로 국회를 정말 가가지고 우리 촛불 시위도 2만 명이 나가서 국회에서를 했는데 국회에 대해 그런 마음을 뭐 어떻게 이제 유출된 문자를 가지고서 하는 거 사실은 더 하고 싶은 건데 문자로 참는다는 국민들의 마음도 좀 네. 충분히 저는 이해는 됩니다. 예. 이게요. 참 저도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민주주의 기제로서 뭐 국민의 대표한테 국민들이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것은 표창원 의원은 연락처를 공개한 건 예. 아니고 명단을 공개한 것이고 연락처는 뭐 어떤 네티즌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보를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표 의원이 그래서 나는 내 거 공개하겠다. 네. 이제 정치인들의 연락처는 공공재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박수를 받는데 저는 거꾸로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공재라는 게 그럼 뭐 나쁜 정치인만 공공재고 착한 정치인은 공공재 아니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공공재인 것이냐? 네, 과거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박영수 특감이
10명 출근길에 뭔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파견 명령이 내릴 예정이고요. 또 특검보 4명에 대해서도 오늘 임명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파견검사 발령이나 특검보 임명이 발표되면은 여러분께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무실은 오늘 오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위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동 889-11번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17, 18, 19층을 사용할 예정인데 전용 면적이 약 450평입니다. 이 시설 공사는 대충 지금 약 일주일이 걸릴 예정인데요. 이게 단순한 사무실 시설이 아니라 조사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 시설도 해야 되고 개호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영상 녹화 조사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15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불가피하게 소요된다는 것이 그 업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방 공사를 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검토는 오늘이나 내일까지, 내일 중으로 최소한 파견 검사를 파견받는 대로 기록 검토팀을 꾸려서 기록 검토를 즉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하도 의혹 제기가 많으니까 사무실 주소가랑 몇 층, 몇 미터까지 지금 다 공개했어요. 저기가 공교롭게 K재단, 미르재단과 일부러 가까운 특검 사무실을 잡았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게 예. 법원 검찰청 가까워야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아무튼 엄청난 큰 사무실을 단기간에 우리가 흔히 말한 깔세라 그러죠. 짧은 기간에 치고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공간을 찾다 저기 간 게 아닌가 싶고 박영수 특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사소한 일까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매일매일. 총 다해서 90일의 기간 안에 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다 마무리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루빨리 건물을 만들고 인테리어까지 해서 수사 이력 다 확보해 갖고선 지나가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와 같은 브리핑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박영수 특검에 대한 얼굴이 국민들에게 좀 낯익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기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렇군요. 이야기 30초만 마무리를 하자면요. 과거에 이제 야당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보수적인 이제 뭐 기독교계라든지 이런 보수 진영의 야당 의원들 번호가 쫙 돌아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조직적 항의 전화를 하니까 그 의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법안에 철회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점이 있다라는 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정보면 뭐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올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로 국민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 나쁜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하여튼 표창원 의원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한테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한테는 사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정현 당대표의 휴대전화도 착신이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지금 가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temporarily suspended. 익숙하신 분, 더 넘버 오브 그 여성분 또 나오셨는데 이정현 당대표는 휴대전화를 착신 정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번호 바꿨다면서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번에 그러니까 어디 그 언론에서 이런 제목을 예. 달았더라고요. 뭐 역대급 비난받은 국민의당. 왜 네. 그 민주당에서 2일날 하자 아니 국민의당에서 그럼 9일까지 기다려주자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9일날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새누리당이 역시 그날 가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더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기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굉장히 욕을 먹었고 그래서 이제 되도 않는 5일날 하자 뭐 이런 제안했다가 예. 다 이제 무마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9일에 하게 됐군요. 결국 9일날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들 이제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도 이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뭐 날짜 하나 그렇죠. 이런 거에 이렇게 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따라서 이제 뭐 박정원 원내대표도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세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 계속 이제 비판이 오다 보니까 또 박지원 대표에게 워낙 이제 비난성 댓글들이 이제 그 문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 연단에 오르지 못했죠. 예, 대구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조금 달라지신 게 있는데 그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좀 달라지셨나? 뭐 안철수 이런 대표가 네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선 주자 얘기 나와서 말입니다. 이제 탄핵과 동시에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됐습니다. 반드시 대선은 당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도지구쇼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건만 정말 이렇게 빨라지게 될 줄 저희도 예상 못했습니다. 다음 도지구 신문입니다. 빨라진 2017 대선 시기에 어쩌면 탄핵 이후에 헌재의 결정까지 30일에서 50일 사이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바로 수십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안에 반드시 대선은 치러질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로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의 국면, 세 가지 국면을 저희가 오늘 예측을 해봤습니다. 돌직구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복잡한 초읽기. 첫 번째, 탄핵 정부 기로 속에 존재감 부과 급급한 야당 주자들. 이재명 시장이 정말로 가능성 높은 야권의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사진이 벌써 빠졌죠. 돌직구쇼에서 이재명 시장이 3.15 전체 치고 올라왔는데 각 대선 주자들의 발언부터 주말 동안 있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우리 광주 5월 항쟁도 미완으로 끝나고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가 시민혁명을 이제는 완성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민의당 지도부의 생각은 탄핵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고 통과가 돼서 실제로 통과가 되고 바로 대통령 권한 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는 당대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명예로운 퇴진 카드로 뒷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진 일자에 대해서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빱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여러분. 대통령이 퇴진하고 낡고 부패한 정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런 온전한 대한민국이 올 때까지 박원순과 국민 권력 시대 이 광장 정치는 여러분 계속될 겁니다. 이수영 칼럼니스트, 저희들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예우 차원에서 넣어주긴 했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계속 한 자릿수 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야권 지지율만 찾으면 반 총장은 제외하고 그다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그렇죠. 3위가 안철수, 그럼 뭐 안희정 쭉쭉쭉 가다가 저 뒤에 박원순 시장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뒤에 그 숫자들은 미묘하기 때문에 거의 뭐 차이를 못 느낀다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이정현 당대표가 예전에 합해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야권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정말 답답한 거는 문재인 전 대표죠. 계속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면서 10% 후반대, 20% 초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콘크리트입니까? 네, 그 박스 내에서 콘크리트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아니 야당에서 뭐 저도 못 먹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런데 이 와중에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훅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확 올라간 게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집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이 많이 이제 돌았었죠.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재명 시장 뭐 사이다다. 그래서 동영상과 그 발언들이 아주 낱낱하게 이제 그 퍼지고 막 이랬었는데. 국민들이 듣기 아주 속 시원한 그랬었죠. 발언만 한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확 치고 올라오는데 정말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닐까라는 안철수 생각이 전 드는데요. 대표. 사실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그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10일 날 퇴진을 당론으로 했고요. 21일 날 가서는 아예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왔다 갔다 하고 일을 그르친 건 민주당 추미애 대표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길을 잡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욕먹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결국은 야당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정작 그 모든 그 과실을 따먹은 사람은 이재명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사유로 아예 밀려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억울하다. 방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이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빨라진 대선 시기의 두 번째 변수가 바로 이 사이다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이다 이재명, 고공행진, 이 촛불이 타오를수록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또 우리 분당에 살고 있는 분당 주민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이재명 현상이 과연 촛불 이후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이 사이다로 현상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또 정치계의 포인트 아닙니까? 이제 굉장히 관심거리죠. 이재명 현상이 촛불의 반짝 현상일 것인가 아니면 탄핵 이후에 대선 국면에 가서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거칠고 소위 말해서 뭐 성남의 트럼프다 이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의 트럼프다. 근데 우리 트럼프 생각해보면 사실 1% 지지율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걸 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본인의 어떤 그 본인 언론과 그 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실책, 언론의 공격 이런 거를 다 하고서 이제 간 걸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이제 반짝 이 탄핵권 이제 가결이 되고 가게 되면은 좀 이제 촛불의 민심은 진정이 될 때 그런 와중에서 본인의 그 지금 촛불 이 탄핵 국면에서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했던 거 말고 본인의 어떤 역량, 자질, 대선 후보로서의 다른 어떤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꺼질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본인이 성남시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장시키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면 뭐 계속 갈 걸로 보는데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이 사실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검정고시로 학력을 대학교 학력을 고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통과를 했고 사법고시도 이제 패스를 해서 상당히 머리는 있는, 상당히 지능은 똑똑한 그런 지자체 시장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또 하나의 another one, something special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발언이었는데 김병미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서 아버지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평시라면 지금은 전시니까 평시라면 과격 발언으로 사실 국민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 자칫 위험한 발언이지만 지금은 촛불의 민심이 워낙 분노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이재명 현상을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거는 진보층에서의 이 확장 효과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으로 말하면. 이번 촛불 전국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줬던 지난 한 달여간의 모습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고 무능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의 모습은 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이다 발언은 이재명 시장이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본인은 성남의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트럼프라고 하지 말고 버니 샌더스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정확한 지점인데 버니 샌더스 효과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던 건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기득권으로 규정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중도로의 확장을 위한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의 모습들이 자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진보층 입장에서는 선명성 있게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환호해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뒤바뀔 수준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이심의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성남시장을 아마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딱 멈춰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지금 계속 13, 17 뭐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거죠.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이 제로섬 관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파일을 늘렸다면은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더 올라가려면 문 대표 거를 받아와야 되는 거고 문 대표는 자기가 확장하려면 이제는 이재명 씨가 좀 눌러야 될 거니까 여기 본격적 경쟁 관계가 이제 관전 포인트죠. 대선 시기의 세 번째 주자 이야기 바로 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월 1일 귀국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 내용부터 한번 CG로 보시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내년 1월 1일이 오면 귀국 뒤에 몇몇 공동체 지도자 친구들과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 조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12월 2일에도 인터뷰를 가졌는데 한국 국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 총장이 1월 1일에 이른바 조기 귀국하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군요. 정말 반 총장은요, 첫마디 잘해야 되고요. 예. 오기 전에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본인이 여기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 말을 갈아탄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아까 이재명 효과라고 나왔는데 이재명 효과는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과 같은 건데 막 들어왔는데 사실 이재명 시장의 발언을 문재인과 안철수 의원이 했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마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대신 역할을 해서 떴기 때문에 탄핵 정부에서 큰 공모자예요. 그러면 조국에 와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 그러는데 반기문 총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그 밑에 있는 최순실 그 세력 위에서 컸다고도 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천마디를 해야지 지금 앉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좀 제대로 복귀할지 약간은 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선 주자의 세 가지 변수까지 저희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사이다 같은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